자, 이제 180페이지 5번에 보니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이라는 표현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자, 아까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 시험범위에서 추인이 3개가 있다 그랬습니다. 무권들이 추인이 있었고 무효행위 추인이 있었죠. 마지막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입니다. 자, 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이란 자, 먼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한능력자의 행위, 예? 제한능력자의 행위, 착오에 의한 행위, 사기, 강박에 의한 행위, 이게 취소할 수 있는 행위죠. 그렇죠? 이게 취소할 수 있는 행위예요. 자, 그러면 각과 을이 예를 들어서 계약을 했어요. 토지 매매 계약을 했는데 을이 사기를 쳤어요. 뭐라고 사기를 쳤냐? 야, 네 땅 개발 제한구역으로 묶인대더라. 이렇게 사기를 쳤어요. 을은 무슨 소문을 들었나? 갑 토지를 포함해서 인근에 있는 땅이 개발이 된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이놈이 내부 소문을 어디서 고급 정보를 하나 딱 들었어. 그러니까 갑수 땅을 사고 싶어. 그냥 팔아라면 안 팔 것 같아. 그러니까 오히려 속여요. 뭐라고? 네 땅 개발 제한구역으로 묶인대더라. 이렇게. 그러면 속은 갑은 땅을 팔았어요. 이거를. 그래서 속아서 1억짜리 땅을 예를 들어서 1억에 팔았어요. 갑은 나중에 사기를 당한 사실을 알았어요. 취소할 수 있죠. 그래 안 그래요? 그죠? 이게 취소할 수 있는 행위예요. 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취소를 하면 아까 뭐라 그랬죠? 이거를 취소를 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그랬죠? 그렇죠? 취소 전에는 뭐지만 유효지만 취소하기 전에는 뭐지만 유효지만 취소를 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그랬죠? 그러면 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현재는 유효지만 취소를 통해서 뭐가 될 수 있는 무효가 될 여지가 있죠. 자, 아까 현재는 무효지만 유효가 될 가능성이 있을 때 유동적 무효라 그랬어요. 예? 기억나시죠? 예, 기억이 안 나니까 고개도 안 끄덕끄덕 하시죠. 아까 무권대리나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허가전 거래 행위처럼 현재는 무효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유효가 되는 경우가 있다 그랬어요. 이걸 유동적 무효라 그랬어요. 그럼 반대로 현재는 유효지만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을 때 이거를 유동적 유효라고 하겠죠. 유동적 유효 상태예요. 자, 그러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유동적 유효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취소를 하면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그런데 사기를 당한 갑,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데 가만히 봤어. 취소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공고가 하나 났어. 갑수요 땅이 개발 제한구역으로 묶여버렸어요. 그럼 갑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사기를 당하기는 했지만 결과가 나쁘지 않아. 그럼 얘는 취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1억짜리 땅을 제값 받고 팔았어요. 개발 제한구역으로 묶인다는 공고가 나는 순간 땅값이 퍽퍽 떨어져. 갑은 사기를 당했지만 취소할 생각이 전혀 없어. 그럼 반대로 이 자식. 개발된다는 소식을 듣고 소문을 듣고 갑을 사기쳐갖고 샀는데 오히려 갑수요 땅이 개발 제한구역으로 묶여버렸어. 요놈 지발등 지가 찍었죠. 그렇죠. 지발등 지가 찍었어. 그러니까 이 자식이 와가지고 갑한테 취소를 종용해. 나 취소해라. 그럼 얘는 취소하기 싫어요? 없어요? 싫어요? 취소하고 싶어요? 취소하기 싫죠? 한마디 합니다. 나 취소 안 할 거야. 이렇게. 그게 이거예요. 즉 갑이 갖고 있는 취소권을 포기하는 것을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보세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취소를 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유동적 유효였었죠. 그렇죠? 그런데 그 취소권을 포기를 해버리면 더 이상 취소를 할 수가 없으니까 더 이상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유동적 유효가 뭐로 바뀌어요? 확정적 유효로 바뀌어요. 그럼 이렇게 말하겠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이란 취소권을 포기함으로써 유동적 유효를 확정적 유효로 하는 의사표시 이렇게 되겠죠. 이게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개념이 취소권을 포기한다는 일방적 의사표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을 한 후에는 즉 취소권을 포기한 후에는 다시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되겠죠. 없어요. 그런데 이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을 만들어 놓고 봤더니 이런 문제가 생겨요. 미성년자의 경우에 매매를 했어요. 얘 취소할 수 있죠. 아까 취소권자가 제착사강 대승이잖아요. 제한능력자 취소할 수 있어요. 이 행위는 대리인만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제한능력자도 취소할 수가 있어요. 제한능력자도 취소할 수 있다는 건 얘한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취소권이 있다는 거죠. 그럼 얘는 그 취소권을 뭐 할 수도 있어요?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세요.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할 수 있다. 즉 취소권을 포기할 수 있다라고 만들어 놨더니 제한능력자의 경우에 부모 동의 없이 계약을 하고 그 자리에서 취소권을 포기하는 놈이 나타나요. 이거 막아야죠. 예? 아니 찬찬히 생각을 해보세요. 얘 취소권이 있어요 없어요? 취소권이 있어요 없어요? 아까 있다 그랬죠? 있다 그랬잖아. 아까 취소권자가 누구야? 큰 스님이 한 분 있다 그랬잖아요. 제착사강 대승. 얘 취소권이 있다니까요. 두 번째로 취소권 포기라는 제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결합시켜 보세요. 얘 취소권 포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죠. 그러면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계약을 하고 바로 뭐 해버려요? 취소권을 포기하는 문제가 생겨버려요. 예?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포기할 수 있도록 해놨다. 두 번째, 제한능력자에게도 뭐가 있다? 취소권이 있다. 결합을 시키면 제한능력자가 취소권을 포기하는 경우가 생겨버린다. 그럼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지멋대로 계약을 해놓고 취소권을 포기해버리면 부모도 더 이상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는 문제가 생기더라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 제도를 만들어 놓고 태클을 하나 걸어요. 뭐 미성년자는 미성년인 상태에서는 추인할 수가 없도록. 얘가 미성년인 상태에서 취소권을 포기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놔요. 그래서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추인의 요건이 이런 요건이 하나 들어가요. 취소 원인 소멸 후. 취소권자가 취소권을 포기할 수 있는데 아무 때나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취소 원인이 소멸한 후에 포기할 수 있도록. 그러면 미성년자는 제한능력자는 제한능력인 상태에서 계약을 취소할 수는 있으나 미성년인 상태에서 그 취소권을 포기할 수는 없고 포기하려면 언제 포기해야 돼? 성년자가 된 후에. 요거예요. 그래서 양가로 2번 추인의 방법 취소 원인이 종료한 후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취소 원인이 종료한 후. 다시 말해서 취소 원인이 소멸한 후. 이럴 때 추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개념만 기억하세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의 추인이란 제한능력자의 행위, 착오에 의한 행위, 사기 강박에 의한 행위와 같이 현재는 유효하되
취소를 통해서 무효가 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유동적 유효. 이걸 취소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고 취소권을 포기하게 되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다. 그런데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주인이 취소권의 포기다 보니까 취소권자라면 다 포기할 수 있다는 문제가 생겨버리더라. 그래서 제한을 하나 가하고 있다. 취소권자가 취소권을 포기하려면, 즉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하려면 아무 때나 추인할 수는 없고 취소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라. 여기까지. 됐죠? 자, 이게 취소할 수 있는 추인입니다. 또 하나가요. 갑과 을이 계약을 맺었어요. 을이 갑을 사기를 쳤어요. 토지 매매예요. 아직 등기를 넘겨주기 전이에요. 자, 을의 사기에 의해서 갑이 갖고 있던 땅을 파는 계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기당한 사실을 알았어요, 갑이. 그럼 갑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겠죠. 그런데 취소하지 않고 있다가 을이 대금을 줘요. 갑이 말없이 수령을 해요. 그리고 등기를 넘겨줘요. 얘 취소할 생각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죠? 세 분만 대답하셨어요. 틀리더라도 대답하셔야 돼. 조그맣게, 큰 소리로 대답하면 혼자 중얼중얼. 갑이 을로부터 사기를 당했고 계약을 했고 사기당한 사실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약을 취소하지 아니한 채 가만히 있다가 을이 돈을 주니까 돈을 말없이 받고 등기까지 넘겨줬다. 갑은 취소할 생각이 없다. 그러면 이 갑이 갖고 있던 취소권을 박탈시켜버립니다. 왜? 얘는 취소할 생각이 없는 게 분명하니까. 이걸 법정 추인이라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법정 추인. 법정 추인. 4번에 보면 취소 원인이 소멸한 후에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법률이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더라. 이걸 뭐라고 한다? 법정 추인. 위에 것처럼요. 취소권자가 스스로 나 취소 안 해! 라고 명시 또는 묵시적으로 취소권을 포기한 적은 없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 행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갑은 취소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게 분명해졌으니까 이때도 취소권을 소멸시키자. 이런 제도를 뭐라고 한다? 법정추인. 그래서 요 법정추인과 비교하여 요거를 임의추인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임의추인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을 뭐라고 부르기도 한다? 임의추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엮어가지고 취소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범죄 행위를 소급해서 무효로 하는 일방적 의사표시를 말한다. 취소 사유, 제착 사강, 취소 권자, 제착 사강 대성, 취소 방법, 일방적, 명시적, 묵시적, 분류식, 취소의 효과, 소급 무효, 부당 이득 반환의 문제가 생기고 제한 능력의 경우는 측칙이 있더라. 반환법이. 기본 틀 왁구 잡는 거예요. 예? 예. 거기에다가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이라는 취소권 포기 제도와 직접적으로 추인을 한 바는 없으나 마치 추인한 것처럼 간주해버리는 법정 추인이라는 제도까지 취소에는 있더라. 됐죠? 딱 이렇게까지 머릿속에 넣으시면 됩니다. 됐죠? 예? 됐어요. 예, 됐어요. 다른 건 보시면 안 돼요. 다른 거 보면 어려워요. 예. 자, 이제 우리 보통 이제 8주 정도 하게 되는데 그중에 이제 2주차죠. 그렇죠? 딱 4분의 1을 해야 되죠. 10문제 나온 거예요. 오늘이 이제 민법 총칙 마지막 부분에 조건과 기한. 민법 총칙이 4분의 1, 10문제가 나온다 그랬어요. 그렇죠? 마지막 파트가 조건과 기한입니다. 이 조건과 기한은 다른 말로 법률 행위의 부관이라고도 해요. 법률 행위의 부관. 이거
처음부터 개념을 정확하게 잡지 않으면요. 시험 보러 갈 때까지 맨날 틀려요. 맨날 틀려. 아무것도 아닌데 저는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대리가 어렵다, 큰 산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의외로 수험생분들이 조건기한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처음부터 아예 개념을 정확하게 잡으셔야 됩니다. 자, 조건과 기한, 법률행위 부관이란 게 뭘까? 도대체 뭘까? 자, 갑이요. 을한테 자동차를 하나 증여하기로 합니다. 자동차를 하나 사주기로 했어요. 법률행위죠? 자, 법률행위가 성립을 했고요. 법률의 효력 요건을 다 갖췄어요. 갖췄다면 효력이 생길 거고요. 효력이 생긴다면 채권 채무가 생기죠. 자, 증여계약에서 발생하는 채권 채무란 증여하는 사람, 증여자, 증여를 받는 사람, 수중자라고 해요. 증여자가 수중자에게 증여계약에서 약속한 행위를 이행하는 게 채무죠. 그럼 결국 갑은을에게 뭘 해줘야 돼? 자동차를 줘야 되죠. 네? 네. 그래서 갑과 을사의 자동차 증여계약이 체결됐고 증여계약이 유효하다면 갑은 을에게 증여계약에서 정해진 날짜에 자동차를 줘야 될 채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갑이 을과 증여계약을 할 때 하나를 단서를 달았어요. 뭐라고 단서를 달았나? 2015년 26회 중개사 시험 합격! 당근을 하나 딱 붙였어요. 공부하라고. 얼마나 공부를 안 하면 이런 당근을 다 붙일까? 그렇죠? 26회 공인중개사 시험에 붙으면 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갑과 을 사이의 자동차 증여계약은 체결, 즉 성립은 되었지만 아직 효력은 발생하지 않지요. 언제 효력이 생겨요? 25회 시험에 합격을 하면 효력이 발생해요. 그렇죠? 그러면 요 25회 시험 합격이라는 요 사실은 갑과 을 사이의 증여계약이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을 좌우하게 되죠. 요게. 그쵸? 합격하면 효력이 생겨요. 또 하나. 갑이 을에게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는 을입니다. 갑이 을에게 학원비를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해요. 시험 붙을 때까지 학원비를 제공하겠대. 증여죠. 자동차 주는 거하고 똑같아요. 다달이 학원비를 제공하고 있어요. 증여계약 효력이 발생했죠. 발생한 상태야 이미. 계약 내용에 따라서 학원비를 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도 갑이 단서를 달았어요. 단 26회 시험에 합격하면 더 이상 학원비를 제공할 필요가 없어요. 그쵸? 그럼 합격하면 중단하겠다라고 계약을 맺었어요. 그러면 갑과 을 사이의 학원비 제공이라는 증여계약이 체결이 됐고 효력이 이미 발생한 상태에서 을이 26회 시험에 합격을 하게 되면 학원비 제공을 중단하게 되니까 이 학원비 제공계약의 효력이 어떻게 돼요? 소멸. 자, 위에 거는 25회 시험에 합격하면 자동차 증여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고 밑에 거는 일단 증여계약 효력이 발생했지만 26회 시험에 합격하면 이 증여계약의 효력이 어떻게 돼요? 소멸하죠? 위에 거 아래 거 둘 다 26회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이라는 장래 사실이 법률행위 효력이 발생이나 소멸을 좌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 갑과 을이 오늘이 며칠이죠? 11월 12일? 네.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계약이 성립이 됐어요. 기간을
12월 1일부터 다음해 11월 31일까지로 30일 2014년 11월 12일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기간을 2014년 12월 1일부터 2015년 11월 30일까지로 기간을 정했어요. 기간을. 그러면 각과 회사의 임대차 계약이 체결이 됐지만 효력이 언제 생겨요? 이 계약의 효력이 언제 생겨요? 이때부터 생기죠. 당장 을은 갑으로 갑의 물건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을이 갑에게 물건 쓸 수 있게 해달라. 갑은 을에게 차임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의무가 언제 생겨요? 이때. 권리 의무가 생긴다는 게 뭐예요? 법률행위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때 효력이 발생해요. 언제 소멸해요? 임대차 계약의 효력이 이때 소멸하죠. 그럼 이 경우에는 각 갑과 을 사이의 임대차 계약이라는 법률 행위가 성립이 된 상태에서 12월 1일 날 효력이 발생하고 다음에 11월 30일 날 효력이 소멸하니까 계약을 한 11월 12일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12월 1일이라는 또는 다음에 11월 30일이라는 장래 사실은 임대차 계약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좌우하게 되죠. 그렇죠? 그럼 여기에 있는 거 네 가지 모두 다 26회 시험에 합격이라는 사실 또는 12월 1일이 되었다 이듬해 11월 30일이 되었다라는 사실들은 모두 다 법률 행위가 성립이 되었다는 전제에서 그 법률 행위의 효력의 발생이나 소멸을 좌우하고 있죠. 그렇죠? 시험 합격이라는 사실이나 12월 1일, 11월 30일이라는 이런 사실들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이나 소멸을 좌우하고 있고요. 현재 사실이에요? 과거 사실이에요? 장래 사실이에요? 장래 사실이에요. 세 번째로 법에서 이런 거를 요구해요? 당사자가 갖다 붙였어요? 당사자가 임의로 갖다 붙였죠? 당사자가 부과 이렇게. 합칩니다. 법률행위의 부관이란 이미 성립한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당사자가 부과한 사실, 이게 법률행위의 부관 이렇게 됩니다.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좌우하게 되는 당사자가 부과한 장래 사실, 이게 뭐가 된다? 부관. 이게 부관이에요. 개념이에요, 개념. 이거 머릿속에 박아 계세요. 이런 거. 아까 복대리 개념 머릿속에 꽉 시험 보러 갈 때까지 외우셔야 되는 것처럼 부관도 이게 머릿속에 박혀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건 생각 안 하고 맨날 시험 합격 이것만 머릿속에 있어요. 예를 기억할 필요가 없고 이 개념을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돼요. 개념. 법률 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좌우하게 할 목적으로 당사자가 부과한 장래 사실, 이게 뭐가 된다? 부관. 이때 요 위에 거 요 놈하고 26회 시험 합격이라는 놈하고 12월 1일이 되었다 이듬해 11월 30일이 되었다는 거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어요. 달라요, 약간. 요거는 발생 여부가 확실, 불확실. 요거 불확실하죠. 그래서 불안한 거죠. 위에 거는 발생 여부가 불확실. 밑에 거 12월 1일이 된다는 거, 11월 30일이 된다는 거 확실, 불확실. 이건 확실하죠.
2014년 11월 30일에서 다음날 12월 1일을 건너뛰고 바로 12월 2일이 되는 경우는 없죠. 그러니까 확실해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발생 여부 확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 또는 소멸을 좌우할 목적으로 당사자가 부과한 장래 사실들 중에서 그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걸 조건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발생 여부가 확실한 걸 뭐라고 이름을 붙이자? 기한이라고 이름을 붙이자. 학자들이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조건과 기한이 나오게 됩니다. 잘 보세요. 갑과 을이 둘 다 개를 기르는데 갑은 계집이 아주 크고 예뻐. 을이 그 계집이 탐이 나. 그래서 을이 갑한테 야, 저 계집 나 주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갑이 우리 개가 나이가 좀 많이 들은 노견인데 곧 죽을 것 같아. 죽으면 줄게 그랬어요. 개가 죽으면 계집을 줄게. 증여죠. 그렇죠? 근데 지금 당장 주는 게 아니라 개가 죽으면 주겠다 그랬어요. 개가 죽으면 장래 사실이에요. 확실 불확실? 잘 생각하세요. 만약에 개가 죽으면 불확실하다면 그 개는 불사견이에요. 개가 죽는다는 건 확실하죠. 언제 죽는지는 불확실하지만 죽는 것만은 확실하죠. 그러니까 발생 여부가 개가 죽는다 불확실해요, 확실해요? 확실해요.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어요. 개가 죽는다는 건 확실해요. 언제 죽는지는 모르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발생 여부가 확실 불확실은 발생하느냐 안 하느냐지 언제냐 이건 아니에요. 이건 언제냐가 확실하죠. 그러나 개가 죽으면은 언젠지는 불확실하지만 죽는다는 건 확실하니까 기한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법률의 부관의 개념을 딱 잡고요. 그 부관에 이 두 가지가 있다. 일단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조건 기한을 또 나눕니다. 조건. 위에 거. 시험에 합격을 하면 법률행위 효력이 발생하죠. 네? 이렇게 어떠한 조건, 이게 조건인데 조건이 발생을 하면 조건이 발생하는 걸 조건 성취라고 합니다. 조건이라는 장래 사실이 발생하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조건 성취. 조건이 성취가 되면 법률행위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 이걸 정지조건이라고 해요. 무슨 조건? 반면에 여길 보세요. 학원비를 제공하고 있다가 시험에 합격을 하면 즉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력이 소멸하죠. 이런 조건을 해제조건 이렇게 부릅니다. 가끔 시험과 관련해서 시험 합격은 정지조건이고 불합격은 해제조건을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죠. 큰일 납니다. 지금 둘 다 합격이죠. 둘 다 합격인데 하나는 무슨 조건? 정지조건. 하나는 무슨 조건? 해제조건. 예?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아파. 개념 잡는 거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지금. 아, 저런 게 있구나. 그냥 이게 우리가 이런 단어 없이 그냥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이건 이해가 돼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이제 법적으로 요렇게 제도화 시키니까 이거 매치시키는 게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헷갈리고.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 말이 어려운 거예요, 말이. 자, 일단은 장래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게 조건이다. 두 번째, 그 조건이 발생하는 걸 조건 성취라고 하는데 조건이 성취가 되었을 때 법률행위 효력이 발생하게 되면 그 조건을 뭐라고 이름을 붙이고 정지조건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조건이 성취가 되었을 때 법률행위 효력이 소멸하게 되면 그 조건을 뭐라고 이름을 붙이고 해제조건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반면에 기한 여기도 보세요. 12월 1일이 되면 효력이 발생해요. 이렇게 기한이 발생하는 걸 기한 도래라고 합니다. 조건이 발생하는 것은 조건 성취, 기한이 발생하는 것은 기한 도래 이렇게 부르는데 기한이 도래했을 때 법률행위 효력이 발생하면 정지기한 그러면 되죠. 네? 정지기한이라고도 부르기도 하지만 주로 시기라는 표현을 훨씬 많이 씁니다. 이 정지기한을 말하는 거예요. 반면에 기한이 도래하면 법률행위 효력이 소멸하죠. 요거를 해제기한 그러면 되죠.
근데 해제기한이라는 표현보다는 종기라는 표현을 더 많이 씁니다. 그럼 일단 지금 세 가지 틀을 잡은 거예요. 법률행위 부관의 개념,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좌우할 목적으로 당사자가 부과한 장래 사실을 말한다. 첫 번째. 두 번째, 그 발생 여부에 따라서 발생 여부가 불확실하면 조건이라고 부르고 발생 여부가 확실하면 기한이라고 부른다. 이때 조건도 다시 둘로 나뉜다. 조건이 성취가 되었을 때 법률행위 효력이 발생하면 정지조건이라고 부르고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 법률행위를 소멸하게 되면 해제조건이라고 부른다. 기한도 기한이 발생하는 것을 기한도래라고 하는데 기한이 도래했을 때 법률행위 효력이 발생하면 시기, 기한이 도래했을 때 법률행위 효력이 소멸하면 종기 이렇게 부른다. 네 번째로 기한은 또다시 이런 게 있어요. 여기 12월 1일이 되면 10월 30일이 되면 처럼 언제인지까지 확실한 게 있어요. 이거 언제인지 확실하죠? 이거 확정기한이라고 해요. 반면에 아까 개가 죽으면처럼 죽는 거는 확실하죠? 언제인지가 불확실한 게 있어요. 언제인지. 이걸 불확정기한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기한은 시기, 종기가 기본적인 유형이고요. 기한의 경우에는 발생 여부는 확실한데 언제 발생할 것이냐고 해서 언제 발생하는 것까지 확실한 게 있고 발생은 확실하지만 언제인지는 불확실한 게 있어서 확정기한, 불확정기한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기한. 어쨌든 여기까지가 기본 개념이에요. 이건 머릿속 일단 시험에 나오든 안 나오든 확 박혀 있으셔야 돼요. 구별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182페이지에 보면 조건이 먼저 나와 있습니다. 불확실한 사실이 조건이라고 되어 있어요. 서설에 보면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을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는 부관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류에 보면 정지 조건이 있어요. 해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죠? 두 가지가 조건이에요. 디귿에 있는 불법 조건은 조건이라는 이름이 붙어있지만 조건 아니니까 생각하지 마세요. 정지 조건과 해제 조건만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 이제 오른쪽에 보면 조건 성취 전과 조건 성취 후가 있는데 기본 개념만 여기를 보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조건이 있고 조건부 행위가 있어. 자, 위에 거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예. 갑이 을과 시험에 붙으면 자동차를 증여하기로 갑이 타던 자동차가 있어. 아주 좋은 거예요. 튜닝도 멋있게 해놨고 갑이 을에게 너 시험에 붙으면 네가 그렇게 탐내던 내 자동차를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갑은 시험에 붙으면 자기가 원하던 자동차가 하나 생긴다는 기대를 잔뜩 하고 공부를 하고 있겠죠. 그래도 공부 안 하죠. 이렇게 약속을 해도 공부를 안 해. 이상하게. 제가 옛날에 이렇게 약속한 적이 있어요. 수험생분들. 합격만 하시면 제가 사무실 내드린다고 약속을 했어요. 아무도 저하고 그런 약속을 하신 분이요. 제가 그렇게 해드린다는데도 불구하고 저한테 와서 합격할 테니까 정말 내주실 거냐고 저하고 계약을 하신 분이 없어. 왜? 안 할 수도 있으니까 공부 안 하시더라고요. 한 번도 저하고 그런 얘기를 하시죠. 물론 제가 여러분이 합격하시면 사무실을 내드린다고 한 말은 지난 시간에 봤던 비진이 표시입니다. 네? 비진이 표시가 뭐예요? 거짓말하는 거. 근데 비진이 표시는 원칙적으로 어떻다 그랬어요? 표시된 대로 유효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와서 알았다 하기만 하면 저하고 계약이 체결되는 거예요. 일단은. 근데 아무도 저하고 그럽니다. 공부 안 하시는 거죠. 하물며 그렇게 해도 공부 안 하시는데 뭐 이렇게 했다고 공부하실까? 근데 어쨌든 그 중에 공부하는 분이 있어. 열심히. 근데 아직 조건이 성취하기 전에는 을은 갑에게 자동차를 달라 소리는 못하죠. 그러면 결국 을이 현재 갖고 있는 권리는 기대권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죠? 시험에 붙으면 자동차가 하나 생긴다라는 잔뜩 기대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기대권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문제는 을의 권리가 아직 현실화되지는 않았죠. 시험에 붙어야 현실화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을이 갑으로부터 이런 약속을 듣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청청병력 같은 소리를 하나 딱 들었어. 무슨 소리? 갑이 차를 팔았대. 자기가 시험에 붙으면 그 멋있는 차를 공짜로 얻기 위해 갖고 열심히 막 쌍커피를 흘려가면서 이종환이 말대로 막 맨날 복습하고 막 열심히 공부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차를 홀랑 팔았대. 기대가 어때요? 와르르 무너지죠. 에? 그래서 우리 민법은 요 기대권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어떻게? 그냥 기대권 침해하면 안 된다. 을이 갖고 있는 권리, 현실화되어 있진 않지만 그 권리를 기대권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이 권리를 갑은 침해해서는 안 된다. 만약에 침해하면 나중에 갑은 을에게 손해를 배상해라. 이런 규정을 두고 있어요. 또 하나가 얘가 지금 공부를 막 하고 있어. 시험 붙으면 뭐가 하나 생겨? 차가 하나 생겨. 이게 시가가 한 2천만 원 이상 해. 튜닝도 하고 막 그래. 근데 지금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강의 특강 같은 거 맨날 들었고 돈이 없어. 큰일 났다. 붙어야 되는데.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병이라는 사람한테 찾아가가지고요. 사실은 내가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는데 갑이라는 사람하고 내가 시험에 붙으면 갑의 자동차를 받기로 하는 계약을 했다. 이 자동차가 시가가 한 2천 이상 가는데 이걸 지금 너한테 1,000만 원에 팔 테니까 사라. 이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네? 그런데 민법은 팔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즉 기대권을 뭐 할 수 있다? 처분할 수 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좀 전에 지금 얘기죠. 그 사는 사람이 누가 있다고. 그건 여러분이 걱정하실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팔 수 있도록 해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건데 이걸 말씀드리면 사는 사람이 누가 있다고 이런 완강하게 처분할 수 있다는 걸 아예 완강하게 거부하시는 수험생분들이 태반이야. 그러면 안 되고 팔 수는 있구나. 사는 사람이 있든 없든. 그게 우리 교재. 조건 성취 전 조건부 권리 보호해서 양도할 수 있다. 담보로 할 수 있다. 상속도 할 수 있다. 가등기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해 안 되는 표현들은 나중에 보고 일단 양도에 초점을 빡 맞추세요. 팔아먹을 수도 있구나. 사는 사람이 있냐 없냐는 변론이고요. 그거는. 그걸 담보로 돈 빌릴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예, 그런 의미예요. 어쨌든 조건 성취 전의 효력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재는 지금 나타나 있지 않지만 기대권을 침해해서는 안 되고 두 번째로 그 기대권을 뭐 할 수 있다? 팔아먹을 수도 있네.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상태에서 여기 보세요. 조건이 만약에 성취가 됐어요. 그러면 정지 조건의 경우에는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효력이 생기겠죠. 해제 조건의 경우에는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효력이 소멸하겠죠. 소급할까요? 소급하지 않을까요? 다시 말해서 조건이 성취가 되면 계약을 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할까요? 성취한 때부터 발생할까요? 조건이 성취가 되면 계약을 한때로 소급해서 효력이 소멸할까요? 성취한 때부터 소멸할까요? 성취한 때부터. 다시 말해서 소급하지 않는다. 이걸 장래효라 그래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무슨 효? 장래효. 그래서 양가로 2번에 보면 조건 성취 후의 효력. 양가로 2 조건이 아니고 조건입니다. 오타가 우리 교재 가끔 있는데 조건이 아니고 조건. 예, 조건. 조건 성취 효력 발생. 기억. 정조건 성취 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해제 조건 성취 시부터 효력을 잃는다. 두 개 묶어서 무슨 효? 장래효. 이게 원칙이다. 장래효가. 당연하죠. 밑에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원비를 제공했는데 시험에 붙었어요. 그럼 중단하죠. 소급시키면 어떻게 돼요, 이거? 효력이 소멸한다를 소급시키면 어떻게 돼요? 얘는 지금까지 받았던 학원비 토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까지 하냐. 장래효를 원칙으로 하는 거예요. 네, 그게 양가로 2번 조건 성취 효력 발생 시기 기억 니은에 있고. 자, 이게 조건입니다.
다음에 기한. 의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법률 행위의 효력의 발생 여부가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는 부관이라고 돼 있죠? 아까 아예 날짜를 박아버려. 이렇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확실한 거고. 걔가 죽으면 계집을 주겠다처럼 불확실. 언제인지는 불확실하지만 죽는다는 것 자체는 확실하니까 그런 것들이 다 뭐가 된다? 기한이 된다. 그런데 거기 동그라미 2번을 보면요. 동그라미 이건 우리 대법원 판례인데 기한의 개념을 알 수 있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여기를 보세요. 갑과 을이요. 여기 잠깐 보세요. 여기 잠깐 보세요. 갑과 을이 11월 12일 날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했는데 12월 1일부터 이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팔 때까지라고 했어요. 시기는 이렇게 정했어요. 시기는 정했는데 종기를 언제까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시기가 언제부터고 종기가 언제까지인데 언제부터는 정해놨는데 언제까지를 날짜를 박지 않고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자, 이게 종기냐 아니냐가 문제가 돼요. 이게 종기냐. 그런데 종기는 기한의 일종이죠. 기한이라면 반드시 발생해야 되죠. 자, 목적물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매각하는 거 반드시 매각을 해요. 매각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그럼 이거 확실해요? 불확실해요? 불확실하죠. 그럼 이건 기한이 아니죠. 따라서 이건 종기가 아니겠죠. 그럼 이 임대차 계약은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안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안 정해진 거예요.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라고 정한 임대차 계약이 있었는데 이와 관해서 우리 판례는 이건 기한이라고 할 수가 없다. 매각이 확실한 게 아니다. 그래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다. 이렇게 판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게 동그라미 2번입니다. 한 장 넘깁니다. 기한의 종류. 시기와 종기가 있죠. 그렇죠? 시기와 종기가 있습니다. 시기는 시기가 도래한 때부터 법률행위 효력이 생기고 종기는 종기가 도래한 때부터 법률행위 효력이 소멸하게 되는 이것도 무슨 효? 장래효. 장래효. 이것도 장래효. 또 2번 확정기한과 불확정기한이 있다. 확정기한은 언제까지 언제라는 것까지 확실한 거고 불확정은 발생은 확실하지만 언제인지는 불확실한 게 불확정기한이다. 그다음에 양가로 3번은 이건 더럽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혹시라도 눈길이 가더라도 눈길을 피하셔야 돼요. 나중에 한 6개월 이상 지나야 이런 이해가 돼. 3번도 기한도래 전 아까 조건 성취 전에 이 권리 처분 상속 보존 담보를 할 수 있다 그랬죠? 시기부 권리도 마찬가지예요. 시기부 권리도 처분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처분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부관이란 건 이런 걸 말한다. 조건과 기한이 있고 조건, 기한이 각각 정지, 해제, 시기, 종기. 단 기한은 확정, 불확정 이런 놈들도 있더라. 구별은 발생 여부가 불확실하냐 확실하냐. 그리고 조건 성취 전에 그 권리를 보호하는 규정이 있고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도래하게 되면 장래효를 원칙으로 한다.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딱 틀을 잡아두시면 돼요. 여기에다가 기한은 마지막으로 기한의 이익이라는 개념을 하나 더 기억을 하셔야 돼요. 기한의 이익. 기한의 이익. 개념 잡기가 만만치 않지요. 네. 아까 기한이라는 건 시기 또는 종기를 말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기한의 이익이란 건 시기나 종기가 도래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당사자가 현재 누리고 있는 이익을 기한의 이익이라고 부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은 지금 예를 들어서 학원과 2달 계약을 했다. 그러면 개강을 한 11월 3일날 개강했어요. 그렇죠? 12월 31일까지 강의가 되겠죠. 보통은. 그러면
11월 3일부터 12월 3, 두 달을 끊었다면 11월 3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게 시기가 되고 이게 종기가 되죠. 아직 종기가 도래하지 않았어요. 종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니까 여러분들은 현재 학원에서 강의를 듣고 계세요. 그렇죠? 현재 누리고 있죠. 이렇게 시기나 종기가 도래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현재 당사자가 누리고 있는 이 이익을 기한의 이익이라고 부릅니다. 아까 봤던 조건부 권리나 기한부 권리는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걸 말하는 거고 기한의 이익은 현재 누리고 있는 거예요. 휴대폰 2년 약정하신 분들 대부분 2년 약정하시죠? 그러면 그 2년 약정 기간만 제대로 지켜주면 약정 기간 동안 통신사에서 요금 할인해주고 그 다음에 휴대폰비 보조해주고 그렇죠? 그게 기한의 이익인 거예요. 그게.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어요. 다달이 이자만 따박따박 내면 기한 종기가 될 때까지 은행으로부터 원금 청구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죠? 이게 기한의 이익인 거예요. 시기나 종기가 도래하기 전에 현재 누리고 있는 이익. 이 기한의 이익은 세 가지가 문제가 돼요. 기한의 이익이 누구에게 있는가? 두 번째로 기한 이익 포기할 수 있는가? 세 번째로 기한 이익이라는 게 상실되는 경우가 있는가? 세 가지가 문제가 돼요. 자, 이때 기한 이익이 누구에게 있는가? 몇 가지가 있어요. 법률 행위를 해석을 해보면. 예컨대 갑이 친구한테 돈을 100만 원을 한 달을 빌립니다. 이자는 없이. 보통 친구한테 소액을 잠깐 빌릴 때 이자 잘 안 주죠? 네? 이런 걸 무이자 소비 대차 이렇게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100만 원을 빌렸고 기간은 한 달 그랬어요. 자, 이때 채무자 잘 보세요. 빌렸어. 현재 한 달 동안 채무자 갑은 이자 한 푼 주지 않고 100만 원을 사용할 수 있는 이 이익을 누리고 있죠. 그런 반면에 채권자 얘는 어때요? 이자 한 푼 받지 못하니까 이익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면 이 경우에는 무이자 소비대차의 경우에는 기한이익을 누가 누리고 있어요? 채무자. 아, 기한이익은 채무자만 누리는 경우가 있구나. 반면에 한 달 하고 이자는 3부 그랬어. 그럼 이건 이자부 소비대차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채무자 갑은 이자만 주면 한 달간 돈을 쓸 수 있는 이익이 있는 거고 채권자는 이자를 3부 받을 수 있는 이익이 있죠. 그럼 이 경우에는 채무자도 기한이익이 있고 채권자도 기한이익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나중에 여러분들이요. 기본서를 받게 되면 제가 민법 같은 거 기본서가 한 800페이지 된다 그랬습니다. 두껍죠? 그럼 6권을 한꺼번에 받아요. 가져가기 힘들죠? 학원에다 맡겨요. 물론 사물함에다 넣어두는 경우도 있지만 매일 한 권씩 가져가려고 학원에다 맡겨놓는 경우가 있어요. 맡기는 걸 임치라고 합니다. 보관을 맡기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임치. 이때 보관료를 주는 경우 우리 지하철역 보면 보관함이 있죠. 보관료 지급하죠. 유상임치. 반면에 학원에다 맡겨. 보관료 줘요, 안 줘요? 안 주죠. 무상임치. 보관료를 지급하지 않는 보관계약. 이때 맡기는 사람. 자, 여러분이 학원에다가 책을 맡겼어. 맡기는 사람을 임치인, 보관을 맡은 사람을 수치인. 이거 우리 시험범위 아니니까 이거 안 해도 돼요. 임치인, 수치인인데 이때 얘가 채권자예요. 얘가 임치인이. 왜? 보관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물건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상임치에서는 맡긴 사람 누구? 임친이 채권자인데
자, 갑이 학원에다가 책을 일주일간 무상 임치시켰어. 이때 갑. 보관료 한 푼 주지 않고 책을 맡길 수 있는 이익을 누리고 있죠. 그러니까 누구만 기한이익이 있는 거예요? 채권자만. 그래서 기한이익의 개념, 당사자가 누리고 있는 이익, 이게 누구에게 있는가? 채권자에게만 있는 게 있고 채무자에게만 있는 게 있고 둘 다에게 있는 경우가 있더라. 근데 지금 이거는 제가 설명을 하나하나 드리니까 누구에게 기한이익이 있는지 머리에 박히죠. 그런데 아무리 봐도 누구에게 기한이익이 있는지 도저히 알 수 없는 경우가 생겨요. 법원도 모르는 경우가 생겨요. 사람인지라 당사자들이 계약을 애매하게 해놓으면 기한이익이 과연 채무자에게 있는 건지 채권자에게 있는 건지 둘 다에게 있는 건지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애매할 때는 채무자에게 있는 걸로 추정을 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채무자에게 기한이익이 있는 걸로 추정을 합니다. 이 추정이란 게 민법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나중에 이것도 소송과 관련해서 필요한 제도고요. 제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은 추정이란 단어가 나왔다. 쉽게 말하면 추정이란 건 추측하여 인정한다 이런 뜻이에요. 추측하는 거예요. 추측. 네, 그래서 기한이익이 누구에게 있는지 애매하면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걸로 추정한다. 이런 게 하나 있고요. 거기에 기한이익의 양가로 이번에 동그라미 1번에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3번. 기한이익 포기할 수 있는가? 포기할 수 있죠. 포기할 수 있죠. 아까 여러분들은 학원과 계약을 맺었고 종기가 될 때까지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이익을 누린다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민법을 2주차까지는 어느 정도 참았어. 3주차쯤 됐더니 물권법을 하는데 도저히 못 참겠어. 나 안 다닐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게 기한이익 포기예요. 포기할 수 있어요. 다만 상대방이 손해를 입게 되면 손해를 배상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한이익 포기했을 때 위약금 같은 거 우리 내는 거 있죠?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시죠. 기한이익 포기할 수는 있구나. 은행으로부터 1년간 대출 받았을 때 중간에 목돈 생기면 갚을 수 있구나. 다만 은행은 기한까지 이자를 다 계산해 놨었는데 중간에 상환해 버리면 은행이 손해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손해는 배상해야죠. 그래서 중도 해지 수수료 이런 거 내잖아요. 그렇죠? 기한이익 포기할 수 있고 다만 상대방이 손해를 입는다 하더라도 손해를 배상하고 포기하면 되겠구나. 자, 이 기한이익의 포기는요. 기한이익을 갖고 있는 자가 스스로 포기하는 거예요. 반면에 요거는 기한이익을 박탈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 요거는 우리 개념만 잡아요. 여러분들 할부 매매 해보신 적 있죠? 자동차나 가전제품 같은 것들 할부로 사보신 적 있죠? 이때 할부 약정서 써보신 적 있죠? 다 쓰셨죠? 써보신 적인데 혹시 그런 활자화된 약정서의 뒷면 한번 읽어보신 분들 거의 없죠? 네, 뒷면을 딱 뒤집으면 약관이 있어요. 깨알같은 글씨로. 그 약관에 반드시 들어있는 게 기한이익 상실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예를 들어서 36개월 할부를 샀어요. 그러면 36개월 동안 원금을 한꺼번에 갚질 않고 36개월로 나눠서 줄 수 있는 이익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할부금을 3회, 4회 연체를 해. 그러면 상대방에서 뭐라 그래요? 원금 다 내놓으라 그러죠. 그래, 안 그래요? 왜 그래? 기한이익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걸 기한이익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일정한 사유가 생기면 그 자의 기한이익을 박탈을 해버려요. 그러면 36개월 동안 할부금을 나눠낼 수 있는 이익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3개월 이상 연체했을 때 기한이익이 상실이 된다라고 약정을 해놨다면 3개월을 연체를 딱 하는 순간 상대방은 어떻게 돼요? 당신은 기한이익이 상실됐습니다. 원금 전부 주세요.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한다? 기한이익 상실.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조금 싼 거, 저렴한 거 할부로 사보시고 약관을 딱 한번 보세요. 그러면 십몇 주쯤 가면 기한이익 상실
조항이 있어요. 거기 딱 보세요. 몇 회 연체라고 돼 있나? 그 몇 회 연체를 한번 해보세요. 뭐가 날라오나? 최고짱 이런 거 날라와요. 뻘겋게. 그래가지고 기한이익 상실 어쩌고 저쩌고 뭐 민형사상 책임 어쩌고 저쩌고 막 무시무시한 글자를 써갖고 막 오죠. 그런 거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그냥 기한이익 상실되고 원금 갚으면 된다. 이걸로 끝이야. 근데 말은 무시무시하게. 다 기한이익 상실과 관련돼요. 이렇게. 기한의 이익이란 조건에는 이런 게 없어요. 근데 기한만큼은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당사자가 현실적으로 누리고 있는 이익이 있고 이게 누구에게 있는가? 첫 번째. 두 번째, 포기할 수 있는가? 또 기한이익이 박탈되는 경우가 있는가? 이걸 기한이익의 상실 이렇게 부르더라. 이런 개념만 머릿속에 딱 틀을 잡아두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보면 뭐 기한이익 상실 사유 이런 거 쭉 있는데 이거 지금 몰라도 되고요. 기한이익 상실이라는 개념 자체, 기한이익을 누리고 있던 자가 일정한 사유가 생기게 되면 기한이익이 박탈되는 제도를 기한이익 상실이라고 하는구나 까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네, 그래서 지난주 이번주 두 주에 걸쳐서 민법 총칙의 개념을 봤는데 추상적인 게 좀 많았어요. 처음 하는 데다가 추상적인 게 많아서 더더욱이 어렵게 느껴집니다. 근데 처음 하는 부분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데 보통 이렇게 막 계약법부터 하는 분들도 있어요. 강의하시는 분들이 쉬우니까. 이제 첫 시작이니까 민법 총칙부터 했고 다음 시간 하게 되는 물권법 중에서 총론과 점유권은 또 좀 어렵습니다. 근데 총론에는 이제 등기와 관련된 내용도 우리 실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나마 조금 나아요. 조금 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습 잊지 마시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전 믿고 따라오시면 되니까 복습만 좀 꼭 해주세요. 예습하지 마시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